2004년 1월 7일, 두 젊은 한국인 관광객이 설레는 마음으로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의 광활한 풍경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은 생애 최고의 모험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부산 출신 28세 토목기사 김민준 씨와 목포 출신 26세 해양생물학자 박지윤 씨였습니다. 그들은 몇 달 동안 로스 글라시아레스 국립공원의 가장 외딴 곳을 탐험할 이 원정대를 계획해왔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1월 9일 오후 6시 47분에 마지막 연락을 받았습니다. 엘 찰텐 마을에서 온 문자 메시지에는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내일 가장 멋진 길로 갑니다. 라고만 쓰여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의 소식은 끊겼습니다. 20년 동안 그들의 실종은 파타고니아 지역의 가장 불안한 미스터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 당국은 수색팀을 동원하여 알려진 모든 길을 샅샅이 뒤지고 수십 명의 증인을 신문하고 수백 개의 단서를 따라갔지만 모두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족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매년 사설 수색을 조직하고 지역의 모든 마을에 포스터를 붙이고 1억 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1월 15일 관아코 이주를 촬영하기 위해 다큐멘터리 팀이 사용한 드론이 로스 글라시아레스 국립공원의 미개척 지역에서 이상한 것을 포착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어떤 사람도 발을 디딘 적 없는 곳 847m 상공에서 카메라가 기록한 것은 김민준과 박지윤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해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그 드론이 발견한 것은 두 젊은이의 최종 운명을 밝혀낼 뿐만 아니라 당국이 이 사건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에서 미해결된 다른 3건의 실종 사건도 재개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낼 것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이와 같은 실제 미스터리 사건을 좋아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새로운 사건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 저희를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저희 커뮤니티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배경이 된 장소를 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는 거의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광활한 지역으로 67만 3천 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영토에 황량한 스텝에서 안데스 숲, 천년 빙하, 3,000m가 넘는 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로스 글라시아레스 국립공원은 지구상에서 가장 장관을 이루고 도전적인 풍경 중 일부인 72만 6,927헥타르를 포괄합니다. 트레킹의 국립 수도로 알려진 엘 찰테는 상징적인 피치로이 산 기슭에 위치한 약 100명의 상주 인구를 가진 작은 마을입니다. 남반구의 여름철인 12월부터 3월까지 이 인구는 안데스 산맥의 가장 극단적인 경로에 도전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온 등산객, 하이킹객, 모험가들의 도착으로 10배로 늘어납니다. 2004년 1월, 엘 찰테는 가장 성공적인 시즌 중 하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숙소는 완전히 찼고 산악 가이드들은 3월까지 예약이 있었으며 연초 몇 주 동안 날씨는 매우 좋았습니다. 어떤 종류의 여행에도 완벽한 조건처럼 보였습니다. 김민준 씨는 2년 동안의 꼼꼼한 준비 끝에 아르헨티나에 도착했습니다. 구조물 전문 토목기사였던 그는 독학으로 지형학 및 지도학을 공부했습니다. 산악 생존 훈련을 이수했고 멕시코 시에라 마드레 옥시덴탈 탐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의 모험 동반자 박지윤 씨는 해양생물학자였는데 고산 생태계와 파타고니아 빙하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에 특별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3년 전 코스멜에서 다이빙 강습에서 만났지만 탐험과 자연에 대한 공통된 열정을 바탕으로 깊은 우정으로 발전했습니다. 둘 다 미혼이었고 즉각적인 가족 약속도 없었으며 직업적 책임이 그들을 영원히 묶기 전에 2004년이 그들의 큰 모험의 해가 될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김민준 씨는 여행 준비를 철저히 기록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인 김영호 씨와 백수정 씨는 그가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한 127페이지짜리 노트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지형도, 대피소 및 캠프 정보, 지역 가이드 연락처, 과거 기상 예보, 심지어 파타고니아에서 3주 동안 할 일의 1일 일정까지요. 박지윤 씨는 과학적인 관점에서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인 박동수 씨와 이선영 씨는 그녀가 자신의 방을 파타고니아 암석 샘플을 연구하고 빙하의 위성 사진을 분석하고 2004년에는 일반 대중에게는 아직 비교적 새로웠던 GPS 항해 기술을 연습하는 임시 실험실로 만들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함께 여행하기로 한 결정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둘 다 탐험 비용을 충당할 충분한 저축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장기 휴가를 협상했고 편안함보다 진정한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철학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그렇게 외딴 지역에서의 모험에 내재된 위험에 대해 걱정했지만 여행의 모든 측면을 얼마나 진지하게 준비했는지를 보고 결국 그들의 계획을 지지했습니다. 민준의 비행은 그리고 지혜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2004년 1월 3일 그들은 이틀 동안 서울에서 마지막 장비를 사고 시차에 적응한 후 1월 5일에 김해로 국내선 비행기를 탔다. 거기서 3시간 버스를 타고 지리산 화엄사에 도착했다. 1월 6일 저녁이었다.
그들은 첫날 밤을 화엄사 인근의 작은 가족 운영 민박집인 지리산의 품에서 보냈다. 민박집 주인인 박순자 여사와 그녀의 남편 김영수 씨는 훗날 두 한국인의 도착을 선명하게 기억했다. 그들은 매우 피곤해 보였지만 들떠 있었다. 박준혁이라는 청년은 서울말을 유창하게 썼지만 특유의 전라도 억양이 섞여 있었다. 지혜라는 여성은 좀 더 조용했지만 산에 대해 아주 많이 아는 듯했다. 그들은 김치찌개로 저녁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일찍 일어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1월 7일 오전 5시 30분에 일어났다. 김영수 씨는 그들이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든든하게 먹었고 보온병에 뜨거운 물을 담았으며 장비를 2번 확인했다. 그 청년이 천왕봉 가는 길 상태를 묻길래 좋다고는 했지만 8km 지난 후부터 낙석을 조심하라고 일러줬어요. 오전 7시 15분 그들은 지리산에서 활동하는 지역 산악 가이드인 이명수 씨에게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 이명수 씨는 자신의 산행 장비를 준비하고 있었다. 공원정보 사무실 앞을 지나갈 때 인사했어요. 큰 배낭을 메고 등산 스틱을 들고 있었고 청년은 목에 GPS를 걸고 있었어요. 잘 준비된 것 같았고 특별한 점은 없었죠. 그들이 그날 선택한 등산로는 천왕봉 조망대로 가는 가장 흔한 길이었다. 중간 난이도의 등산로로 왕복 6월 시간이 보통 걸렸다. 이 길은 공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길 중 하나였고 성수기에는 수십 명의 등산객들이 오가는 잘 표시된 길이었다. 오후 1시 45분 그 커플은 천왕봉 조망대에서 독일인 관광객 그룹에 의해 우연히 사진이 찍혔다. 수년간 수천 번 분석될 그 사진에는 박준혁과 지혜가 등을 돌린 채 지리산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편안해 보였고 불안감이나 어려움의 징후는 없었다. 사진을 찍은 독일인 관광객 프란츠 비어는 이렇게 진술했다. 말을 걸지는 않았지만 다른 관광객들과 조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뭔가에 아주 집중하는 것 같았어요. 남자는 지도를 보고 있었고 여자는 작은 수첩에 메모를 하고 있었죠. 이 사진은 박준혁과 지혜의 마지막 생존 모습이 담긴 시각적 증거가 되었다. 1월 8일 그들이 민박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박순자 여사는 처음에는 걱정하지 않았다. 손님들이 계획을 바꾸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때로는 하룻밤 더 야영을 하거나 다른 대피소에 머물기도 했다. 하지만 밤이 되고도 그들이 짐을 찾아가지 않자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1월 9일 오전 9시 박순자 여사는 화엄사 파출소에 연락했다. 박민철 경관이 초기 신고를 접수했지만 표준 절차에 따라 공식 수색을 시작하려면 48일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리산에서는 24시간 지연은 흔한 일이다. 날씨가 안 좋거나 계획이 바뀌거나 장비에 사소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이틀 동안 연락이 없으면 정말 걱정할 만한 이유가 된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6시 두 가족의 휴대전화로 지혜의 한국 번호에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모든 것 완벽. 내일 가장 멋진 길로 갈 거야. 이 메시지는 그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 24시간이 넘은 시점에 도착했으며 두 사람으로부터 받은 마지막 연락이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이 메시지는 사건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요소 중 하나가 되었다. 이후 휴대전화 기지국 분석 결과 메시지가 산속이 아닌 화엄사 인근의 기지국에서 전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들이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고 마을로 돌아왔거나 다른 사람이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의미했다. 2004년 1월 10일 그들이 마지막으로 물리적으로 목격된 지 정확히 48일 4시간이 되었을 때 지리산 국립공원의 수색 및 구조 프로토콜이 공식적으로 활성화되었다. 이 작전은 산악구조 경험 23년의 베테랑인 최영호 경감이 지휘했다. 첫 번째 수색팀은 천왕봉 조망대로 가는 전체 경로를 수색했고 등산로는 완벽한 상태였으며 사고나 문제의 징후는 없었다. 중간 대피소들도 꼼꼼히 확인되었다. 해당 기간에 그 지역에 있었던 모든 등산객들이 신문되었고 공원 방문자 센터의 지휘본부가 설치되었다. 1월 12일까지 수색 범위는 대체 등산로, 야영지, 공식 경로 밖의 지역을 포함하는 340표의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국군 헬기, 수색견, 빙하 구조 전문팀이 투입되었다.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는 처음부터 강렬했다. 한국 언론은 이야기의 인간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췄다. 꿈을 이루기 위해 왔다가 한국에서 가장 상징적인 국립공원 중 한 곳에서 사라진 두 젊은이, 한국에서. 소식은 아르헨티나 대사관을 통해 전해졌고 빠르게 전국적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준호 씨와 박선영 씨는 1월 14일에 아르헨티나로 떠났고 그 다음날 강우진 씨와 김지수 씨가 뒤따랐습니다. 두 가족은 엘칼라파테에 머물며 다음 3주 동안 수색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박선영 씨는 몇 년 후 깨어날 수 없는 악몽을 사는 것 같았다고 회상했습니다. 매일 어떤 단서라도 그들이 무사하다는 어떤 징후라도 찾기를 바라며 나섰습니다. 모든 오솔길을 샅샅이 뒤졌고 모든 가이드와 이야기했으며 모든 대피소를 방문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이방인처럼 느끼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혜의 부모님은 한국과 아르헨티나 당국과 지속적인 소통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기업 경영자였던 강우진 씨는 자신의 지식을 활용하여 신문된 모든 사람, 수색된 모든 지역, 조사된 모든 이론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정신을 바쁘게 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생각하며 가만히 있었다면 미쳐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정리하고 패턴을 찾고 어떤 세부 사항도 놓치지 않도록 집중했습니다. 공식 수색은 2004년 2월 2일까지 계속되었고 아르헨티나 당국은 국립공원과 주변 지역에서 모든 합리적인 가능성을 소진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총 서이즈와 길 47제곱킬로미터의 영토가 수색되었습니다. 312명이 신문되었고 73개의 특정 단서가 추적되었지만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5년 동안 그들은 매년 2번 개인 탐험대를 조직하여 지역 가이드와 전문 장비를 고용했습니다. 정보에 대한 보상금을 점진적으로 늘렸습니다. 2004년 10,000달러, 2005년 25,000달러, 2007년 50,000달러, 그리고 마침내 2009년에는 벤간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노력은 수십 건의 잘못된 단서와 미확인 목격담을 낳았지만 이 사건을 지역사회의 집단 기억 속에 살아있게 했습니다. 매 관광 시즌마다 지역과 다혜의 사진이 있는 포스터가 숙소, 관광 안내소, 공원 정보센터에 새로 붙여졌습니다. 파타고니아 숙소의 최민수 씨는 이러한 노력의 비공식적인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매년 가족들이 찾아왔고 매년 저는 우리가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면에서 우리 공동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진은 식당 벽에 걸려 있었고 새로 오는 모든 손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엘 찰텐 공동체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에 대한 자체적인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수색 경로를 벗어난 아주 외딴 지역에서 사고로 사망했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칠레로 불법적으로 넘어갔다가 칠레 영토에서 어떤 불행을 겪었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심지어 자발적으로 사라지기로 결정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이론은 그 커플을 알던 사람들에 의해 단호하게 거부되었습니다. 수년이 흐르면서 수색의 강도는 줄어들었지만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연간 전문 수색을 지원하는 연구기금을 마련하고 위치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2010년 구글어스가 파타고니아 위성 이미지의 해상도를 크게 개선했을 때 이준호 씨의 아버지 이준호 씨는 엘 찰텐 주변 50km 반경 내의 모든 픽셀을 몇 달 동안 검토했습니다. 2015년 상업용 드론이 더 저렴해지자 그들은 이전에 접근할 수 없었던 지역에서 공중 수색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 조종사를 고용했습니다. 2024년 11월 12일 생물학자이자 영화 제작자인 김나영 씨가 이끄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한국지사 다큐멘터리 팀이 엘 찰텐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프로젝트 제목은 수직 이동 기후 변화가 파타고니아 야생 동물의 이동 패턴에 미치는 영향이었고 로스 글라시아레스 국립공원의 일반적으로 제한된 지역에서 첨단 드론을 사용할 특별 허가를 받았습니다. 팀에는 국제 인증을 받았고 극한 산악 조건에서의 비행을 전문으로 하는 드론 조종사 강동현 씨와 지난 8년 동안 이 지역에서 일해온 동물 행동 전문가 최수진 씨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주 그들의 특정 목표는 남반구 여름으로 전환되는 기간 동안 관악호의 고도 이동 경로를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겨울 동안 낮은 지역에서 풀을 뜯어먹는 이 동물들은 기온이 오르고 높은 경사면에서 눈이 녹으면 더 높은 고도의 초원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다양한 고도에서 드론 비행을 요구했으며 며칠 동안 특정 무리를 추적하고 GPS 정밀도로 이동 패턴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45메가픽셀 이미지를 캡처하고 8K 해상도로 비디오를 촬영할 수 있는 샘무스 P1 카메라가 장착된 듀아 매트릭스 300RTK를 사용했습니다. 11월 15일 강동현 씨는 엘 찰텐 북서쪽 약 23km 떨어진 숨겨진 계곡으로 알려진 특히 외딴 지역을 커버해야 하는 추적 비행을 계획했습니다. 표준 관광 지도에는 나타나지 않고 표시된 산책로가 없는 이 계곡은 평균 해발 100m의 위치에 있으며 수십 년 동안 거의 탐험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된 암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 연구의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라고 최수진 씨는 나중에 설명했습니다. 관악호들은 그 계곡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이민 브로커로 일했지만 기술적인 등반 장비 없이는 걸어서 그곳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드론만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기록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오후 2시 20분 준호는 계곡 위 847m 고도에서 드론을 조작하던 중 실시간 카메라 영상에서 뭔가 특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위 노두나 오래된 산사태의 잔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그렇게 회상했지만 그 모양과 색깔에는 주변 자연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드론을 흥미로운 지점으로 향하게 하고 카메라의 줌 기능을 활성화했습니다. 리모컨 화면에 나타난 것은 그의 피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수직 절벽에서 약 15m 떨어진 곳에 지난 20년간 자란 높은 식물에 부분적으로 가려져 명백히 인간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주황색과 녹색 천막의 잔해처럼 보이는 것과 그 근처에 흩어져 있는 자연에 속하지 않는 물건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공식 진술에서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는 즉시 드론을 멈추고 이지은과 박수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전체 팀이 베이스 스테이션의 더 큰 화면에서 영상을 검토했을 때 그들이 발견한 현실은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캠핑 장비의 잔해뿐만 아니라 두 개의 큰 배낭의 형태, 캠핑 스토브로 보이는 것의 잔해, 그리고 더욱 불안하게도 식물에 부분적으로 덮인 인간의 뼈로 보이는 것이 명확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이지은은 즉시 당국에 연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후 3시 47분 설악산 국립공원 경찰서의 김민준 경위는 실종된 관광객 사건의 역사를 영원히 바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을 설명하고 드론 영상을 보여줬을 때 저는 즉시 그것이 이재영과 최유리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경민은 나중에 회상했습니다. 20년 만에 얻은 첫 번째 확실한 증거였고 우리가 결코 찾아본 적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재래식 방법으로는 단순히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발견된 장소는 극도로 외딴 곳이었습니다. 숨겨진 계곡은 공원 내 기술적으로는 대중에게 개방된 지역에 위치했지만 표식된 산책로가 없었고 도달하려면 고급 탐색 및 등반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2004년에는 이 지역의 상세한 지도가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들을 찾지 못했는지 즉시 이해했습니다. 김경민은 나중에 설명했습니다. 그 계곡은 2004년에 우리가 접근할 기술이나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원래 수색 경로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수십 년 동안 아무도 발을 들여놓지 않은 곳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드론에 의해 발견된 유해가 이재영과 최유리에 해당하는지 확인된 것은 초기 발견 3일 후인 2024년 11월 10일. 복구 과정은 극도로 복잡했으며 산악작전에 특화된 한국군 헬리콥터와 기술지형 전문 구조대원 팀이 필요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이한솔 박사가 현장에서 초기 평가를 담당했습니다. 유해의 보존 상태는 20년 동안 자연 요소에 노출되었음을 고려할 때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건조한 기후와 장소가 제공하는 부분적인 보호는 인간의 유해와 장비 모두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신원 확인은 세 가지 독립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치아 특징이 2004년에 가족들이 제공했던 치과 기록과 일치했습니다. 둘째, 뼈의 DNA 분석이 부모의 참조 샘플과 일치했습니다. 셋째, 개인 소지품들, 즉 맞춤 각인이 있는 카시오 시계와 메모리의 사진이 손상되지 않은 캐논 디지털 카메라가 발견되어 신원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견을 비극적이지만 예상했던 해결책에서 훨씬 더 불안한 것으로 바꾼 것은 바로 그 디지털 카메라의 내용이었습니다. 카메라 메모리에서 복구된 227장의 사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초기 사진들은 이재영과 최유리의 평범한 여행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울 도착, 부산행 비행기, 호스텔 체크인, 첫 며칠간의 여행. 그러나 2004년 1월 9일에서 11일 사이에 찍힌 마지막 23장의 사진은 이 커플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살아있었으며 그들의 죽음이 사고의 결과가 아니었음을 드러냈습니다. 카메라 데이터에 따르면 1월 10일 오후 4시 33분에 찍힌 105번 사진은 최유리가 작은 스토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명확히 설치된 캠프에서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양호한 신체 상태였고 긴급함이나 공황의 징후는 없었습니다. 더욱 불안하게도 1월 11일 오전 9시 15분에 찍힌 118번 사진은 이재현이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어떤 공식 공원 지도와도 일치하지 않는 지도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디지털로 확대된 이미지에서는 지도에 손글씨 메모가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식 루트가 아닌 길들을 암시하는 흔적들이 있었지만 수사관들의 피를 얼어붙게 한 것은 127번째 사진, 즉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1월 11일 오후 2시 22분에 촬영된 이 사진은 등산복을 입은 뒤를 돌고 있는 제3의 인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박민준 씨와 김다혜 씨의 캠프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얼굴 특징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있었지만 그 커플과 접촉했음이 분명할 정도로 가까이 있었습니다. 최상규 서장은 나중에 그 사진이 우리 조사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산악사고나 동사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그들의 죽음의 장소와 순간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인체 잔해에 대한 법의학 분석은 이 새로운 조사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이 박사는 박민준 씨의 두개골에서 둔기 외상과 일치하는 골절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우발적인 추락이 아니었습니다. 김다혜 씨의 뼈에서는 방어적인 팔뚝 골절 흔적이 보였는데 이는 그녀가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시도했음을 나타냈습니다. 이 박사는 공식 보고서에서 골절 패턴은 명백했습니다. 라고 판정했습니다. 두 희생자 모두 세 번째 사람에 의해 의도적인 외상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이중살인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을 진정으로 불안하게 한 것은 현장에서 발견된 장비 분석이었습니다. 박민준 씨와 김다혜 씨의 소지품 외에도 분명히 그들의 것이 아닌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제조된 군용칼, 그들이 사용하던 것과는 다른 브랜드의 두 번째 GPS,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같은 기간 동안 지역의 다른 관광객들의 움직임을 기록한 한국어 메모가 담긴 수첩이었습니다. 그 수첩의 내용은 민감한 증거로 분류되었지만 조사에 가까운 소식통들은 2004년 1월에 그 지역을 방문했던 최소 6개 이상의 다른 관광객 그룹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일정 계획된 경로, 그리고 그들의 준비 수준과 경제적 자원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었습니다. 한 수사관은 비밀리에 마치 수첩 같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그 지역에 도착하는 관광객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잠재적인 목표물을 식별하고 그들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박민준 씨와 김다혜 씨는 우발적인 만남의 희생자가 아니라 선택된 것이었습니다. 11월 25일, 박성현 검사는 공식적으로 이 사건이 이중살인 사건으로 재분류되었으며 지난 30년 동안 이 지역에서 해결되지 않은 모든 실종 사건을 검토하기 위한 작전이 시작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박성현 검사는 주요 한국 및 국제 언론에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이 살인 사건이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연쇄살인범이 이 지역에서 수년 동안 활동해 왔을 가능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지역의 고립과 광대한 영토를 이용해 자신의 범죄를 은폐했을 것입니다. 이 소식은 한국과 다른 나라들에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박민준 씨와 김다혜 씨의 가족들이 20년간의 헛된 수색 끝에 마침내 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답은 그 외딴 산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더욱 무서운 질문들을 제기했습니다. 2024년 12월 2일, 조사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박민준 씨와 김다혜 씨가 머물렀던 새벽의 숨결의 호스텔의 관리자였던 이태호 씨가 20년 동안 비밀로 간직했던 정보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서울의 한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이태호 씨는 수사관들에게 그들의 시신이 발견된 후에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004년 1월 9일 밤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세월 동안 저를 괴롭혀 왔습니다. 이태호 씨의 증언에 따르면 1월 9일 밤 10시 30분경 그는 호스텔에서 예상치 못한 방문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독립산악 가이드라고 소개한 최준영이라는 남자가 그곳에 머물렀던 한국인 관광객들을 특별히 찾았습니다. 이태호 씨는 그는 낮에 등산로에서 그들과 이야기했고 그가 아는 특별한 지역으로의 소풍을 계획하기 위해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벌써 돌아왔는지 물었고 제가 아니라고 말하자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겉보기에는 간단했습니다. 최준영은 다음날 오전 6시에 구름다리강 위의 다리에서 그들을 기다릴 것이며 그곳에서 그들을 지도에는 없는 가장 아름다운 산길로 안내할 것이었습니다. 이태호 씨는 그 당시에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독립가이드들은 종종 숙련된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소풍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박민준 씨와 김다혜 씨가 돌아오지 않았고 나중에 내일 우리는 가장 멋진 길로 갈 거야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을 때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태호 씨는 끔찍한 이유 때문에 원래 조사 중에 이 정보를 언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준영은 사실 김동현 씨의 남동생 최민영이었는데 김동현 씨는 그 커플을 마지막으로 살아서 본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김동현 씨는 그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가이드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여러 세대 동안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증거 없이 그의 형제를 고발하는 것은 김진호 씨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 안내원 공동체를 파괴했을 것입니다. 저는 침묵을 지키고 더 많은 증거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준호 씨는 박정우 씨와 김다혜 씨가 실종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가평을 떠났습니다. 춘천의 한 관광회사에 취직했다고 주장하면서 말입니다. 김진호 씨는 모두에게 동생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 급히 이 지역을 떠나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후로는 한 번도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12월 3일 신문 당시 김진호 씨는 이렇게 시인했습니다. 이준호 씨는 늘 달랐습니다. 더 고독하고 더 공격적이었죠. 전에도 관광객들과 문제가 있었어요. 가격이나 경로에 대한 사소한 다툼이었지만 설마 이런 짓을 저지를 줄은 몰랐습니다. 이준호 씨의 전과 조사는 충격적인 패턴을 드러냈습니다. 1998년부터 이 지역에서 독립 안내원으로 일했지만 변덕스러운 행동과 여행 중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으로 관광객들로부터 여러 차례 불만을 샀습니다. 2002년에는 독일인 관광객 부부가 공식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특별 경로 입장료를 추가로 지불하기를 거부하자 여행 도중에 자신들을 버리고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욱 불안하게도 지난 몇 년간 공원 입장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준호 씨가 최소한 다른 3건의 미해결 실종 사건 발생 날짜에 해당 지역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01년 프랑스인 단독 등산객, 2003년 캐나다인 배낭 여행객 부부, 그리고 2005년 칠레인 대학생 3명,
패턴은 명확했습니다. 수석 수사관인 이강민 경위는 설명했습니다. 이준호 씨는 외국인 관광객,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현지와의 강력한 연결고리 없이 여행하는 사람들을 노렸습니다. 그는 독특한 장소에 접근할 수 있다는 약속으로 그들을 유인한 다음 목격자 없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외딴 지역으로 데려갔습니다. 12월 8일 5일간의 집중 수색 끝에 당국은 이준호 씨를 가평에서 400km 이상 떨어진 강원도 정선 근처의 한 외딴 오두막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는 가짜 신분으로 생활하며 목재회사에서 가끔 인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체포 당시 수사관들은 그의 소유에서 최악의 의심을 확인하는 여러 물품들을 발견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 신분증, 자신의 신고된 수입으로는 분명히 살 수 없었던 고품질 캠핑 장비,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가 10년 이상 지역 방문객들과의 특별한 만남을 기록한 상세한 일기였습니다. 벨라스코 검사는 증거를 검토한 후 그는 체계적인 포식자였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관광객 살인을 계획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으로 만들었으며 자신의 지리와 지역 안내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희생자를 식별하고 조사하기 극히 어려운 범죄를 실행했습니다. 초기 신문에서 이준호 씨는 박정우 씨와 김다희 씨의 살인뿐만 아니라 1999년부터 2007년 사이에 강원도 지역에서 저지른 다른 6건의 살인도 마침내 자백했습니다. 그의 수법은 일관적이었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는 관광객들을 식별하고 특별 여행을 제안하며 접촉했습니다. 그들을 극도로 외딴 지역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귀중품을 빼앗은 뒤 시체를 발견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곳에 버렸습니다. 그는 신중하게 선택했다고 신문 중에 자백했습니다. 혼자 또는 커플로 여행하며 현지와의 강력한 연결고리가 없고 며칠 동안 아무도 그리워하지 않을 긴 여행을 계획한 관광객들이었습니다. 박정우 씨와 김다희 씨는 완벽하게 프로필에 부합했습니다. 이준호 씨의 재판은 2025년 3월 15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시작되었으며 한국과 멕시코 모두에서 대규모 언론 보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박정우 씨와 김다희 씨의 가족들은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죽음에 대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목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주간의 재판 동안 제출된 증거들은 이준호 씨가 9년 동안 최소한 8명의 외국인 관광객 사망에 책임이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의 범행 수법은 일관되고 치명적으로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는 강원도 지역에 대한 깊은 지식을 이용하여 한 검사가 개인 사냥터라고 묘사한 것을 만들었고 그곳에서 사실상 처벌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증언은 피고인의 형인 김진호 씨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이준호 씨의 행동에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심했지만 가족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징후를 무시하기로 선택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진술했습니다. 이준호는 항상 여행에서 새 장비와 적절히 설명할 수 없는 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김진호 씨는 증언했습니다. 제가 물으면 관광객들이 때때로 선물로 주거나 매우 후한 팁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제 동생이었기 때문에 믿고 싶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이 죽음들이 그들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가슴 아픈 증언을 했습니다. 박정우 씨의 어머니인 최민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우리는 어딘가에서 길을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올지도 모른다고요. 진실을 아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우리에게 평화도 줍니다. 마침내 우리 아들과 작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다희 씨의 어머니인 이수진 씨는 덧붙였습니다.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우리 딸이 살해당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20년을 앗아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헛된 희망, 무의미한 수색, 풀리지 않는 질문들로 가득 찬 20년. 그 남자는 우리 아이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애도하고 앞으로 나아갈 기회까지 빼앗아갔습니다. 2025년 4월 5일 강민호는 8건의 1급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김현우 판사는 선고를 읽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개별적인 인간적 비극일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관광과 자연 탐험을 가능하게 하는 신뢰에 대한 체계적인 공격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의 해결은 지리산 국립공원 안전 프로토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모든 방문객이 계획된 경로와 예상 귀환 날짜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산 등록 시스템이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독립 가이드에 대한 자격 증명 확인 프로그램이 수립되었고 공원의 가장 외딴 지역을 커버하는 위성 비상통신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정적 변화 외에도 이 사건은 구례 지역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랫동안 주민으로 살던 사람 중 한 명이 수년간 방문객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역을 특징짓던 안정과 신뢰감이 무너졌습니다. 여기서는 모두가 서로를 알았어요 라고 재훈 씨와 다혜 씨가 묵었던 한옥 민박집을 운영하던 이수진 씨는 회상했습니다. 민호 씨는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었고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같은 상점에서 물건을 샀죠. 누군가 우리 사이에 수년 동안 살면서 그렇게 끔찍한 이중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재훈 씨의 시신은 한국으로 송환되어 2025년 4월 20일 부산에서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참석했는데 여기에는 직장 동료,
대학 친구 한국 산악인 공동체 회원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아들의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하여 모험 관광의 안전을 증진하고 해외에서 실종된 사람들의 가족을 돕는 데 헌신했습니다. 다혜 씨는 4월 22일 제주에서 장례식이 거행되었고 그녀의 삶을 기리는 묘소와 이른 죽음에 대한 슬픔이 결합되었습니다. 그녀가 일했던 해양연구원에서 동료들은 그녀의 이름으로 매년 산악 생태계 연구에 관심 있는 생물학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의 영향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가족들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수사는 한려해상 국립공원 지역에서 해결되지 않은 다른 실종 사건들의 재조사로 이어졌고 국립공원 내 관광객 실종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전담팀이 설립되었습니다. 드론에 의해 이루어진 발견은 기술적으로도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수색의 성공은 국립공원의 외딴 지역에 고해상도 카메라와 인공지능을 장착한 드론을 사용하여 인간 활동의 증거를 탐지하는 정기적인 항공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재훈 씨와 다혜 씨 가족에게 이 사건의 해결은 20년간의 악몽의 끝을 의미했지만 또한 수년간의 헛된 수색으로 미루어왔던 애도 과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20년 동안 우리의 삶은 멈춰 있었어요. 라고 박정우 씨는 회상했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붙들고 있었기에 울 수 없었습니다. 계속 찾고 있었기에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마침내 우리는 다혜를 보낼 수 있고 올바른 방식으로 그녀의 기억을 기릴 수 있습니다. 이재훈 씨와 박다혜 씨 사건은 복잡한 사건 해결에서 기술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포식자들이 모험 관광에 내재된 신뢰와 취약성을 어떻게 악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참고 연구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모험과 진정한 경험에 대한 추구가 어떻게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지, 즉 그러한 비범한 추구를 자신의 사악한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취약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가족의 끈기와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불가능해 보였던 답변을 마침내 제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외딴 지역에서 검증되지 않은 가이드를 신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사건에 감명받으셨고 과거의 미스터리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 기술을 사용하는 더 많은 이야기와 조사를 알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모험 관광의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족 사랑의 끈기와 늦었지만 피할 수 없는 정의의 힘을 보여주는 사건에 관심 있는 다른 사람과 공유해주세요.